대한민국에 재밌는 거는 다 정치판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쓱 와봤습니다. 예. 여의도 너머 TV의 닭간다 진행을 맡은 개그맨 김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고수들의 정치해보쇼 닭간다 매일 오전 10시 반에 저희가 라이브로 진행이 됩니다. 지금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지금 바로 해주시고 댓글 여러분들 달아주시면 저희한테 큰 응원이 되니까 지금 바로 어떤 댓글이든 간에 한자 적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수들의 초정밀 정치해보쇼 닭간다. 오늘도 진짜로 양당을 다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정치 뉴스를 까볼 세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가나다 순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필입니다. 아 예. 저기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저기 몇 마디를 나눠봤는데 저희 고등학교 선배님이셔가지고 살짝 불편합니다. 예. 난 알고 있었는데 너만 몰랐지. 자, 그리고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 최고위원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성열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그리고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 세 분과 오늘 라이브로 재밌게 한번 또 정치 현 상황을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이번에 이거를 또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체포에 다시 시도를 했죠. 오늘 아침에 바로 뜬 뉴스인데 지금 또 안 됐다. 체포가 안 됐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또 어떤 핑계로 어떻게 또 몸부림을 쳐가지고 또 체포가 안 되는지 너무 궁금한데 이 소식 좀 알려주시죠. 일단 예. 우리가 이제 체포를 하려면 예. 이 체포를 해야 하는 이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알아야 돼요. 체포 환경. 환경.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그 구치소에서 독방이라고 하면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아파트나 뭐 어디 주차장 있잖아요. 네. 주차장 한 칸. 그 한 칸이 독방이에요. 근데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제가 알기로 전직 대통령이니까 조금 배려를 해가지고 아마 그 주차장 한 2칸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약간 있어요. 장애인 전용 주차장 한 이 정도 여기를 늘어났구나. 정신도 지금 정상은 아니겠지. 발코니 확장했네요. 네. 해가지고 이제 2칸 정도 되는 건데 그럼 또 들어가는 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문도 사람 한 명, 성인 남자 한 명에서 이렇게 딱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문이에요. 문이 좁구나. 아니 주차장 2칸인데 문이 뭐 3평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냥 좁아. 그러면 이제 일단 윤석열이 등치가 좋잖아요. 그러면 일단 진입로를 차단하면은 쉽지가 않아. 물론 이제 지나면 멱살을 확 잡아 당기면 되는 건데 여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그러면 4명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왜? 데리고 나오려면 사지 개호. 그러니까 손발 2개씩 다 잡고 나오는 거. 그러니까 옛날에 학생 운동하고 민주화 운동하던 사람이 뭐 재판에 거부하고 수사 거부할 때가 있었어요. 서대문 형무소 막 그런데 그런 데서 말 안 들으면 사직이고 4명이 들고 딱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데리고 나와야 돼요. 근데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이 좁은 방에서 전직 대통령을 또 이렇게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 쉽지 않지. 무게가 있잖아요, 그 양반에. 어떻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되게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약에 강제로 구인을 하다가 본인이 다치기라도 하면 나 이거 다쳤다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동정표라든가 아이 그래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이쪽에서도 그렇게 강제적으로 구인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원하는 걸 해줄 이유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은 본인의 체면이나 이런 건 사실 다 내려놨다고 봐야죠. 아니 뭐 전직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격을 생각해야 된다고 재판할 때도 머리 딱 해가지고 보내줄 정도로 그렇게 하던 사람이 이제 체포영장 나온다니까 속옷만 입고 바닥에 누워있는 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너무나 좀 부끄럽고 왜 죄는 저 사람들이 지었는데 국민들이 더 부끄러워야 되는 이런 상황인지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뉴스가 나오면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만 좀 알고 있고 이런 거는 좀 해외로 안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럼 뭐 인터넷을 끊어야지. 어떻게 안 나가? 특검이 공표를 안 하면 안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요즘 뉴스가 계속 이제 특검 뭐 거부를 하고 체포영장 발부가 돼도 이제 그 체포가 안 되려고 노력하고 이런 뉴스들이 많이 뜨는데 이제 까먹었어요. 논쟁의 중점이 까먹었어요. 이게 만약에 윤석열이 이 특검 조사를 위해서 체포가 됐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저는 이게 궁금하거든요. 체포가 됐다 그러면 뭐가 두려워서 지금 계속 완강하게 거부를 하냐?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첫 번째 제 생각이에요. 내가 윤석열이다. 그러면
이미 이제 내란과 관련해 가지고 형사 재판 받고 있는데 거의 뭐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가 보통 구치소에서 이 어떻게 생활하는가에 대해서도 나중에 재판에서 판사들이 다 보고를 받아요. 그러니까 특이사항으로. 그러니까 사고 안 치고 잘 지내고 있으면서 와서 재판 받으면 당연히 특이사항이 없겠죠. 근데 구치소 안에서도 뭐 친구 거 밥 뺏어 먹고 뭐 둘이 싸우고 방구 끼고 막 하고 막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 이제 벌점이란 걸 받아. 여기도 나름의. 그러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나름의 불이익을 받는데 그러면 이 불이익 받았던 것이 판사한테 간단 말이야 재판에. 그럼 판사가 야 너 잘못해가지고 왔는데 교도소 아니 구치소 안에서 뭐 옆에 성렬이하고 싸우고 뭐 민영이 때리고 뭐 이렇게 하면은 이 반성을 안 하고 있네. 그래가지고 더 안 좋은 양형을 준단 말이에요. 1년 살 거 2년 살게 하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반성의 기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잃을 게 있는 사람들은 다 각 잡고 잘해요. 나오라면 나오고 들어가라면 들어가고 방구 끼지 말라면 방구 안 끼고 먹을 것만 먹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잃을 게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막 살아요. 다른 재소자들도 그래. 예를 들어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잃을 게 없어. 아니 뭐 이미 무기징역은 확정된 바인데 여기에다가 뭐 구치소에서 뭐 체포에 저항했다고 해가지고 뭐 1년 더 받나 3년 더 받나 뭐 무기징역 플러스는 무기징역이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특검 가가지고 조사 받으면서 괜히 쓸데없는 소리 증거를 내가 인정시켜 준다거나 그런 걸 할까봐 본인은 오히려 안 나가는 게 맞고 방금 우리 김성렬 최고가 말했던 것처럼 이 안에서 막 저항하고 해야지 계속 뉴스가 되잖아요. 그냥 나가면 뉴스 안 되잖아요. 그냥 이런 것도 이용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민주당의 황명선 신임 최고위원이 어떤 아이디어를 제안을 했냐면 생방송으로 중계해야 된다. 보세요. 체포되는 거를. 왜냐하면 지금 체포되는 이 상황 자체를 생중계로 다 한다고 봐요. 우리 다 깐다가 가서 본다고 해봐. 다 깔 거 아니야. 그러면 가서 얼마나 막 좀 조악하잖아요. 추잡스럽죠. 좀 추잡스럽잖아요. 그러면 본인도 알 거 아니야. 이 지금 모습을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보고 있다는 걸. 그러면은 저항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지. 근데 전 생각 좀 반대인 게 그래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잃을 게 없어. 이 사안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자기가 저지른 죄의 무게는 자기가 알아요. 게다가 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전문가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유리한지 불리한지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자신한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카메라 갖다 들이대면요. 물론 우리는 부끄럽고 너무나 에이 저게 말이 돼 하겠지만 또 그 와중에는 야 이런 것까지 중계해야 돼라고 또 동정심을 사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쪽에서 원하는 거야. 그래서 원하는 대로 해주면 절대 안 된다라는 생각이 전환한 거고 사실은 특검에 나가도요. 진술 거부권 쓰면 돼요. 우리 많이 보셨잖아요. 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묵비권 쓰겠습니다. 그냥 그래버리면 그만인 거거든요. 본인 더 잘 알아요. 그런데도 안 나가는 거는 지금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행하지 않았던 그런 것들 통해서 나를 핍박한다라는 이미지를 가져가고 싶은 거야. 절대로 그렇게 해줘서는 안 돼요. 그런 여지를 남겨주면 안 됩니다. 그냥 법적으로 지금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진술을 하던 말던 너무나 많은 증거와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법적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재판 진행하시면 된다고 저는 봐요. 지금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님께서는 굉장히 불편한 표정으로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데요. 괜찮습니다. 나 집에 간 줄 알았어. 말 좀 해. 숨이라도 쉬고 왜 있어. 서로 이렇게 혼자 이렇게 2대1로 앉혔나 했더니만 이런 구도를 의도하고 그랬던 거였나. 숨이라도 쉬고 있어야 있는 줄 알았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숨죽여 듣고 있었습니다. 경청을 하고 있었는데 뭐 제가 약간 찬물 아닌 찬물을 좀 끼얹어 보자면 이 정치권의 유구한 전통이 모든 게 다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 거거든요.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과거 최순실 씨한테 그 민주당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사지를 들고 직접 그 체포를 해서 조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때 업보를 받고 있는 측면들이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체포 거부하는 것도 구치소 측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피고인의 나름대로의 권리예요. 물리력 동원 못해요. 원래 못하는데 과거 특검이 과격하게 했던 전례가 있으니까
저때 봐라, 저때처럼 하면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듣는 경향이 있다. 다른 말로는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강력하게 조롱을 하고 이렇게 체포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글쎄요, 이게 어떤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지 알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뭔 생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어제 김건희 여사 그 수사를 보면은 의외로 그렇게 보도가 많이 촉발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얘기거리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포토라인 섰지만 뭐 딱히 저항하지도 않았고, 뭐 사실 조용히 수사 임하기도 했고, 묵비권을 행사하지도 않았고, 다 진술을 했단 말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영부인이 포토라인에 섰네 정도인 거지. 그래서 무슨 얘기를 더 할 수 있지에 대해서 오히려 애매하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조금 저항하는 모습들을 보이다 보니까 오히려 보도가 더 많이 나오고 얘기거리가 더 많아지는데 이게 유리한가? 저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 변호인 측에서도 조금 전략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네. 지금 윤석열 선생님하고 이 김건희 선생님하고는 입장이 달라요. 말했지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끝났다니까. 이미 이제 무기징역 확정이야. 확정이 돼야 무기. 근데 봐, 무죄가 날 수도 있죠. 지금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좀만 잘하잖아요. 그러면은 몇 년으로 줄일 수가 있단 말이야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1차 목표가 김건희 입장에서는 1차 불구속 수사, 2차 불구속 재판을 받는 게 1차 목표예요. 그러니까 구속돼 버리면 이게 알잖아. 심리적으로 확 무너지는 거. 제가 알아야 돼요. 보신 거예요? 전 전과가 없습니다. 아니 전과가 없어도 옆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네. 아니 막 심리적으로 확 무너지거든. 네. 지금 국민의힘처럼. 네. 그러니까 이게 한번 무너지시면 걷잡을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또 멀쩡한 사람이 그럴 거 아니야. 김건희 같은 경우는 넓은 뭐 아크로 어디 비스타 살다가 방도 많이 있고 주변에 개도 많이 있고 막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독방에 혼자 산다고 생각을 해봐. 답답하지. 네.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도 나 말했잖아. 그 주차장 한 칸에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정상으로 살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걸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지금 이제 두려워하고 밖에 있어야지 어쨌든 변호인들의 조력도 수시로 받고 돌아가는 상황도 알 수가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속 안 당하려고 나오라니까 나가고 서서 말하라니까 사과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 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거예요. 사실 형기를 줄이거나 처벌의 강도를 낮추려면은 김건희 여사가 하는 행동이 표준이에요. 네, 이게 전형적인 형기를 줄이기 위한 유리한 행동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나와가지고 딱 사과만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자신한테 불리할 수 있는 증언들을 안 하고 싹 들어가서 거기서 조사하라는 데서 조사받고 이러고 나오는 이런 모습들이 전형적으로 이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자신이 반성하고 있다 하면서 형기를 좀 낮춰달라라고 하는 이런 거거든요. 이런 판사는 좋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반성을 좀 하는구나라고. 근데 윤석열 대통령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이런 사이예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죄의 무게는요 본인이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나는 틀렸다. 나는 내가 뭘 해도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대신에 김건희 씨는 저기는 빠져나갈 구멍이 좀 있을 것 같고 저기는 그래도 형량이라도 낮춰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김건희 씨처럼 하는 게 맞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저는 근데 본인이 아무리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이 아무리 빠져나가기 어렵다 뭐 이런다 하더라도 저는 적어도 김건희 여사는 그래도 그렇잖아요. 아사 얘기죠. 아사. 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나. 그런 얘기 하잖아. 아사라고 표현해요. 또 하나 밀고 있네 또. 하나 밀고 있어. 어디 가서 쓰면 안 돼. 아니 근데 정말 아사래. 참. 아니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도 국민들 앞에 내가 당시에 좀 잘못된 판단을 해서 정말 잘못했다. 나는 그 사과 한마디가 너무 듣고 싶은데 이거 듣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로. 뭐 말 좀 해봐요 거기도. 근데 이게 반대로 볼 수도 있어요. 특검에게 좀 역풍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사실 이번에 저도 역풍 진짜 그 속옷 얘기한 거에 대해서 심지어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 비호감도가 있고 비토가 있던 기자, 특히 법조 기자들도 이건 좀 아니다. 그러니까 오죽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대통령에 대해서 피의사실 공표에도 범위가 있는 건데 여기까지 얘기하는 것은 심지어 그 자리에서 속옷 색깔 질문까지 나왔다는 거잖아요. 무슨 종류냐. 모양도 물어봤대. 삼각인지 사각인지.
이거는 좀 넘어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피고인의 방어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원이 봤을 때도 아니 특검이 이렇게 무자비하게 수사를 하면 피고인이 어떻게 재판 준비를 하고 방어권 행사를 하겠냐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피고인도 그 특검 측도 피고인의 어떤 인권을 보장하면서 수사를 하는 것이 재판 진행에는 좋을 수가 있다. 바로 그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노리는 수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같이면 안 돼요. 예,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속옷 공개하고 막 사진 끌어내고 이런 것들이 어쨌거나 엄정한 법 집행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감정에는 어떤 분들은 그래도 저건 너무하네 이거를 불러오기 위한 수니까 그거에 특검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알아야 되는 게 뭐 특검이 뭐 유니세프요? 어떻게 자비로울 수가 있어? 유니세프요? 어떻게 자비로울 수가 있냐고. 원래 무자비한 거예요. 아니, 자비를 바라는 게 무자비하다고 검찰 개혁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특검은 무자비하고 다르잖아. 검찰이랑 특검 둘 다 검사가 하는 건데 절대 자비를 베풀면 안 돼. 자비는 아니야. 근데 상대방의 수에 넘어가지 말자는 거지. 근데 사실 이제 이 정도로 이제 전 대통령을 이제 체포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만약에 이 정도로 완강히 거부를 한다. 그러면 사실 특검 입장에서도 그래 여기까지 합시다. 아유 저희도 이제 더 이상 못 해먹겠습니다. 내란 특검은 그렇겠죠. 포기할 법한데 이거를 계속 이렇게 체포를 시도하려고 하는 이 이유가 참 이게 좀 안타까워요. 법 앞에 평등. 법 앞에 평등하기 너나 나나 똑같은 놈. 네. 그거 똑같은 거예요. 사실 그냥. 명분은 특검에 있죠. 명분은 있어요. 저는 이걸 좀 달리 보는 것이 네. 내란 특검이 사실 훨씬 더 강도가 높고 혐의가 커요. 그런데도 맞아요. 내란 특검은 그냥 수사 없이 기소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김건희 특검은 공천 개입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라면 문제지만 내란죄나 직권남용이나 뭐 외환 이런 거에 비해서는 훨씬 층위가 낮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무리수를 두느냐? 그렇지. 사실 김건희 특검이 취재하는 기자들 말을 들어보면 김건희 특검이 주도하는 그 특검보가 판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수사를 잘 모른다라고 하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특검 출범 초기에 특검들끼리도 경쟁을 하잖아요. 이거 500억 들인 특검이거든요. 공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을 내야 되는데 야 내란 특검 조은석 특검은 막 실적 내고 막 기사 빵빵 터지고 막 그 관계자들 불러가지고 진술 받고 하는데 김건희 특검 너네 뭐하니? 이런 평가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기자들이 물어봐도 특검은 원래 피의사실 공표가 핵심이거든요. 막 알려줘야 돼요. 그런데 안 알려줍니다. 뭐라 그러냐면 그거는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선생님처럼. 그러니까 네네. 이제 김건희 특검이 기사 낼 것도 없다. 변종만 쓴다. 아마 좀 그런 식의 비교를 좀 당하니까 나도 조은석만큼 할 수 있다. 이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전 일부러 오버 액션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오버 액션이 본인들의 실적에 무슨 뭐 이제 언론 보도가 카운팅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언론 보도는 많이 났죠.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그게 유리할 것이냐? 그건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무리수를 두지 말자. 근데 이제 초반에 이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 세 가지 중에서 사실 김건희 특검이 재밌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많았어요. 혐의가 많고 혐의가 일단 16개 플러스 알파니까 하면 나올 게 많을 것이다. 워낙 바쁘게 사셨으니까. 그러니까 원래 정치를 극도로 싫어하시는 분이고 민주당이 부지런하게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한다고 했는데 16개나 쌓았어요. 민주당. 뭐 통하시는 것도 좋아하고 누구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또 명품 백도 좋아하고 이것저것 바빠. 뭐 우크라이나 관련해 가지고도 또 비즈니스도 하시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많은 것이 나오고 더 중요한 거는 좀 경악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이제 그런 예측을 했는데 이게 또 막상 까보니까 너무 방대해. 여기저기 막 다 펼쳐놔가지고 그래서 이제 요것을 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게 사실 또 작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이 내란 특검은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12월 3일부터 눈으로 봐버렸잖아. 현행범이야, 현행범. 현행범. 너 법 좀 한다. 근데 하여튼 그 눈으로 흐름 끊어졌네. 하여튼 그 눈으로 봐가지고 그 사람들이 좀 말이 안 돼. 하여튼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조언을 좀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3대 특검 동시 출범할 때부터 그렇게 전략적으로 하는 거 아니라고. 특검할 거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지. 특검끼리 경쟁하면 국민들께서 관심을 갖겠냐. 김건희 특검만 혐의가 지금 한두 개가 아닌데 지금 국민들께서 보시기엔 이래요. 아니 김건희 특검 뭐 대단히 많은 것처럼 얘기하더니만 양평 잠깐 털었다가 통일교 잠깐 털었다가 무슨 뭐 어디 해외 수주된 거 잠깐 털었다가 뭐 디올백 잠깐 털었다가 그래서 결론이 뭔데? 그러니까 이제는 좀 구체적인 물증을 가져와서 입증을 하라는 건데 없잖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레토릭으로 쌓아올린 혐의들이 많기 때문에 레토릭은 물증으로 입증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난관을 걷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니 그런 거예요. 사실 이 뭐 통일교랑 뭐를 주고 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직접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준 건지 아니면 제3자를 통해서 간 건지 대가성이 있었는지 굉장히 복잡한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양평도 마찬가지였고 문재인 정권 때부터 고려되던 노선이었어요. 그리고 경제성 평가를 해보니까 그게 더 경제성이 좋다라고 평가가 됐던 것이고 근데 이게 김건희 여사 지시로 인과성이 성립하느냐 다 입증해야 되거든요.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쌓아 올린 것들을 전략적 실패 때문에 지금 조금 실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거기에 대해서 합니다.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좋다. 네, 양평고속도로 얘기했잖아요. 아 그렇죠. 또 제가 국회에서 국토위 오래 했습니다. 네, 고속도로 담당이었어요. 잘하시겠네요. 쉽게 신뢰도 말해서 네. 우리 또 국민의힘이 사랑하는 연구단체 어디입니까? 김성렬 최고님. KDI? KDI잖아요. KDI에서 2년 동안 고민을 해가지고 이게 세운 노선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영역업체가 2달 만에 바꿨어요. 근데 너 영역업체 야 너희들 가봤어? 한 3번인가 가봤다 했나? 2-3번? 잘 알지도 못해. 네. 그런데 이 그림을 내가 지금 없어서 그런데 그림만 딱 보더라도 이게 쓸데없이 슬라이스가 많이 났어. 쓸데없이 그래서 보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영역업체 불러가지고 너 왜 그랬어? 하면 증수를 받아내면 이건 거의 끝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통일교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체크 그 돈을 썼던 내역들 네. 그리고 아크로비스타라든지 한남동 간저라든지 여기에 출입했던 내역들 통일교 왔다 갔다 했던 내역들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샤넬 코리아 이런 데서 받은 내역들 보면은 거의 소명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과거에 일단 지금 특검이 김건희 특검이 아마 영장을 치게 되면 이미 소명이 된 것들 그래서 주가 조작 같은 경우도 사실 핵심은 김건희가 알았냐 몰랐냐만 증명하면 되는데 이미 증권사 직원한테 말을 했잖아. 네. 아니 수익의 40%를 블랙펄한테 주기로 했다고. 네. 과도하다고 네. 얘기했어. 또 그러면서 추가로 뭐를 해줬냐. 야 이동영 그 휴대폰 인터넷 중계기 가지고 다니면 추적을 안 당해. 뭐 이런 얘기까지 다 했어. 녹음이 나왔어. 근데 몰랐냐라는 거야. 나왔잖아요. 그리고 공천 개입 아니 당선인이 뭐 밀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 걱정 마라 하고 또 우리 성렬이 말했잖아요. 뭐 당의 말이 맞네. 뭐 상현이한테 말해서 다 나왔잖아요. 네. 그럼 최소한 1번, 2번 2개만 해도 소명이 됐잖아요. 그럼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네, 이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게 단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갑자기. 아니 이거는 저도 이제 그 양평 고속도로나 도이치 주가 조작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명백하게 좀 혐의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이게 재판으로 가는 과정은 많이 달라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녹취나 이런 것만 가지고 재판부는 절대 판단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 녹취가 나온 걸 가지고 검사는 그 말했던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게 어떤 의도로 나온 이야기고 어떤 뭐 상황에서 나온 이야기인지 이런 걸 물어가지고 진술을 받아내야지만 그 진술을 가지고 판사는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진술을 지금 제대로 하겠어요? 이게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다루고 있는 수많은 내용들 중에 한두 개만 가지고도요. 검사팀 하나가 1년, 2년을 끌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에요. 이 짧은 기간에 16개를 어떻게 다 다뤄요? 제 말이 그 말입니다. 네, 이거 진짜 무리한 일이에요, 사실은. 연장해야겠네. 저는 연장해야 된다고 보고요. 한계가 있잖아요. 연장한다고 보는데 연장을 해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렇고 어차피 선택과 집중 좀 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여요. 이게 하나하나 왜냐하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 특검은 너무나 명백한 증거와 현행범이기 때문에 그냥 가면 돼요. 근데 이것들은 다 증거도 지금 와서는 찾기도 힘들 뿐더러 증인들이 다들 거부를 하기 시작하고 어디가 있는지 찾기도 힘들 거야.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맞춰 나가기가 정말 힘들 거예요. 그래서 김건희 특검은 욕심내다가 진짜 2마리 토끼, 3마리 토끼 욕심내다가 다 놓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우려입니다. 우려. 김건희 여사가 수사 때 그냥 그렇게 얘기했어요. 공천을 개입한 게 아니라 의견을 낸 거다. 의견을 낸 거라고 했어요. 지금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무슨 의견을 내? 그리고 공천 개입은 진짜 그걸 범죄로 증명하기는 매우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공천을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관위가 또 있고 공관위원장이 있고 공관위원들이 있고 또 이제 공관위에서 결정을 하더라도 또 최고위에 또 가야 되잖아요. 당 대표가 있고 최고위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몇 차례 의결을 해야 되고 표결까지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표결에 김건희 여사의 그 의견 개진이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느냐. 그러니까 종래의 의사결정을 뒤집을 정도의 기속력이 있었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김영선 그 전 의원은 이미 그때 4선 의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김건희 여사 한마디 때문에 못 받을 공천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느냐, 이제 이렇게까지 가야 되는 거라서 굉장히 복잡하고, 양평도 뭐 이제 저부터 전문가시니까 더 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양평 고속도로잖아요. 정차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교차로가 있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 김건희 여사가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되는 그런 땅들이 수혜를 볼 만한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지나가는 차선인데 고속도로가 난다고 땅값이 오르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의문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복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김건희 특검이 수를 내는 게 뭐냐면 구속 신청이에요. 김건희 여사를 구속을 해야지,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성필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을 해놔야지 그 사람이 못 견뎌가지고 자백을 하게끔 하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쉽지 않을 거예요. 판사들이 구속영장이 들어오면은 그거에 대해서 혐의가 어느 정도 명백하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이래야지 하는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는 이미 시간이 너무 지났어. 하려면 이미 다 했어. 이제 와서 뭘 더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지금 혐의가 명백하게 떨어져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자들이 뭐 진술이 명확하다거나 아니면 증거가 명확하게 나왔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저는 그 죄나 진짜 괘씸한 거에 있어서는 구속을 시켜야 된다고 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이거 구속영장을 받아주기에는 쉽지 않을 수는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자,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이미 뭐 증거 인멸했으면 다 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김건희가 그 뭐 나토 목걸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가짜래잖아, 가짜. 뭐 그런 것들 목걸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휴대폰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누구한테 맡긴 거야, 친구한테. 그러면 처음에는 친구들한테 맡긴 지 지금 어제 오늘 맡겼겠어? 맡긴 지 좀 됐을 거라고. 그런데 이 수사기관이 정말 기똥차게 또 그런 사람들을 또 찾아낸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흔들릴 수도 있다고. 그러면은 이 김건희가 밖에 나와 있으면 그것을 삼자로 우회를 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안정감을 준단 말이에요. 야, 버티면 돼. 그런데 김건희가 잡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런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냥 정신적으로 괴로워요. 아, 그럴 수 있죠. 괴로워. 괜히 내가 이거 가지고 있다가 내가 어떤 화를 입을지 몰라. 그래가지고 스스로 갖다 바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게 상당히 그래서 이 구속을 한다는 것은 증거 인멸 다 뭐 시간 지나면 끝난다 아니에요. 그 엄청 여러 가지 어떤 수사에 대한 기법인 거예요. 심리적으로 약간 압박이 올 수 있구나. 네. 본인한테 지금 뭐 그거 있다고 생각을 해봐. 너무 힘들. 황금폰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 너무 힘들 것 같아. 근데 나도 조금 잘못한 게 좀 있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 야, 근데 내 주변 막 다 잡혀가. 그러니까 그거는 검사 입장에서는, 수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구속을 시키는 게 훨씬 나아요. 근데 판사 입장에서는 피고인도 봐야 되거든. 근데 이 사람의 인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앞서서 말씀하신 그런 정황들을 수사기관이 얘기를 해. 야, 여기 숨어 있어. 여기 구속시키면 여기가 불 것 같아 라는 거를 정확하게 판사한테 얘기를 하면 판사가 들어주겠지. 근데 그게 없는 상황에서 얘기를 하면 판사로서는 쉽지 않아요. 자, 또 여기서 만약에 지금 김건희 집사라고 말하는 김예성 씨, 지금은 대기업으로부터 김건희를 통해 뭐 184억씩 받고 거기서 뭐 46억을 슈킹을 했네, 뭐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 지금 뭐 베트남인가 있다고 하잖아요. 이 사람도 지금 김건희가 만약 잡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멘탈 흔들립니다. 지금 어떻게든 김건희하고 삼자적으로 지금 주고 받고 있을 거야. 야, 누나 지금 상황 어떻게 돼가? 예성아 걱정 마. 누나는 잡혀가도 너는 살려줄게. 이런다고. 근데 그런 안심을 시켜줄 사람이 이제 없잖아요. 없지. 그러면 눈앞에는 처자식이 있어. 벌써 자기 마누라도 출국 금지 당했어. 멘탈이 무너진다니까. 술 한잔 먹어. 보통 이 피해자나 도망다니는 사람들 술 먹고 자수 많이 합니다. 술 먹고 베트남에서 외롭지. 어디도 못 돌아다니지. 그러잖아. 그래요, 구속시킵시다. 그래서 구속시켜가지고 수사합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밝혀냅시다. 제가 뭐 좀 만주 변호사 아닙니까?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특검이 진짜 무리하게 하면 안 돼요. 지금 무리하게 하다가 진짜 놓칠 수 있어요. 저는 수사를 정확하게 좀 명확하게 좀 더 보강을 해서, 자꾸 반려되는 일 벌어지면요, 국민들 입장에선 판사를 욕하게 돼요. 근데 판사 욕 먹이지 마세요. 본인들이 정확하게 그 증거나 이런 것들을 해서 너무 내야 돼. 든든한데요. 희한한 논리네. 아니 왜냐면 내가 진짜
판사 욕하는 국민들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요. 지기현 같은 사람들 욕하면 안 돼요? 아니 우리가 심판을 건들기 시작하면은 경기가 지속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다 말하지 못하는 자신만의 판단 기준이 있고 그게 엉망으로 판단이 이루어지면 나중에 판사끼리도 다들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해요. 그래서 자기 승진 깎아먹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야 근데 이 큰 사건에 대해서 그런 부정적인 영향 주는 거고 본인 승진에 악영향 주는 거하고 좀 그래도 비교 우위가 다르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본인도 본인이 맞는 판단을 할 거라는 거죠. 특검도 좀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 판사들도 들여다 보는 건데 김건희 특검은 둘째 치고요. 사실 아니 무슨 외환죄라는 게 말이 가당키나 합니까? 외환죄 구성 요건이 적국이랑 통모를 해야 되는데 그걸 김정은 불러서 조사할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지도 않은 혐의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 국민들께서 작년에 북한에서 몇 달 동안 오물풍선 뿌렸던 거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민간 피해가 엄청났어요. 그 당시에 우리도 맞대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과반 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론이고 뭐고 파견을 했던 건데 그런 드론을 파견했어? 했다라고 하잖아요 지금 특검에서. 그러니까 이게 외환죄로 엮어버리면은 그건 이런 거예요. 연평해전에서 전쟁이 나가지고 북한이 먼저 도발을 했는데 우리 장병이 맞대응을 했어요. 이것도 내란 외환인가요? 북한에게 전쟁을 유발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지금 논리를 펼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특검에 지금 무슨 논리를 펼치냐면 그 드론이 북한에서 이제 그 격추가 되면서 기술 유출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미사일 쏴가지고 북한 영토로 들어가면 그거 다 기술 유출인데 그럼 그건 다 외환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범죄에 그 정치적인 우리가 공세를 하더라도 좀 이게 법 시스템을 망칠 정도로 하면 안 되는 건데 특검이 그러니까 외환죄 하다가 안 되니까 지금 한 발 빼가지고 뭐라 그러냐 이적 행위를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군사가 북한의 그런 도발 행위에 대해서 맞대응한 게 이적 행위이면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이적 행위를 한 건가? 대체 이게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우리가 너무 호도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외환죄 말씀하셨으니까 외환죄와 관련해 가지고는 저는 막 굳이 뭐 외환죄를 적용시킬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팩트만 가지고 담담하게 얘기하면 돼요.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어. 근데 그 보낸 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대칭 대응으로 해가지고 너희가 우리한테 오물풍선 보냈으니까 우리도 무인기를 보내서 비례로 그렇죠. 한다고 하면은 모르겠지만 그러기에는 좀 엉성한 게 보통 우리 앵커님 자동차가 세 개가 있어요. 세 가지가 경유차가 있고 휘발유차가 있고 전기차가 있어요. 내가 좀 도둑질을 하러 가야 돼. 그럼 최대한 조용히 가야 돼. 그렇지. 그럼 어떤 차 타겠어요? 전기차 타야죠. 전기차 타야 되죠. 마찬가지로 무인기도 전기 모터를 가진 무인기를 보내요. 조용해야 되니까. 근데 이번에 휘발유 보냈어요. 저 갑니다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걸린 거야. 그런 식이면 대북 확성기는 그냥 K-팝 대놓고 그냥 쩌렁쩌렁 틀어놓는데 그것도 다 그럼 대북 도발행위 되는 거거든요. 뭐 말 좀 해봐. 않잖아요. 외환죄 많이 얘기했잖아. 네, 저는 외환죄에 대해서 법리적인 요건 구성에 대해서는 물론 전문가들이 뭐 이야기를 하시지만 통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적용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적어도 북한을 일부러 도발시키려고 했던 의도는 분명하다라고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은 일반적이지 않은 군사 행동이었다는 거는 지금 여러 군데에서 나와요. 뭐 떨어졌는데 박수를 쳤다거나 발각이 되는 박수를 쳤다거나 처음부터 발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기종을 보냈다거나 뭐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다면 이 시기에 왜 도발을 하려 했는가? 물론 이게 추정이기 때문에 많은 증거가 보태면 돼야 되지만 저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만약에 쿠데타 저는 친위 쿠데타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거에 대해서 계엄을 할 생각이 있었으면 명분을 쌓기용으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것은 아닌가라는 이 큰 명제 안에서 생각은 좀 해봐야 된다고 보고 그 당시 이런 얘기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당시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골프를 치기 시작했다. 평소 골프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이. 그거 왜 그랬느냐. 이 계엄에 관한 중대한 이야기들 특히 북한과 관련한 중대한 얘기를 하는데 미국을 비롯해서 다른 나라들이 감청을 할 수 있으니 골프장에 가가지고 중대한 얘기를 했다라는 소문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문에 불과하지만 이제 계엄이라는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의심이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특검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파헤치는 건 분명히 필요하다. 그것의 법 적용은 나중에 전문가들에게 하면 되지만 어쨌든 그러한 의혹에 대한 사실 여부는 국민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해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 세 분에게 뭐 뉴스거리 하나 던져주면은 그 기본적으로 그냥 30분씩 그냥 떠들어 버리니까 뭐 30분 지났네요. 다음 뉴스 하기가 굉장히 겁납니다. 우리 빨리 조국 사면 이야기도 까야 되고 그러니까요. 이춘석 이야기도 까야 되고 하는데 뭐 하던 얘기 분위기 좋은데 계속 해 그냥 이 얘기 뭐 이춘석 민주당 얘기를 해. 오늘 해야 될 게 많은데 사실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다행이네요.
잠깐 다녀오세요 집에. 그리고 이제 잠깐 쉬셔야지. 그리고 이제 좀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만 아까 성남시장 이기인님께서 6,666원을 후원해 주시면서 김성열 수석 최고 짱짱짱 화이팅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예, 고교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후원을 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 후원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